사실 김용주 의원님 네. 러시아 전문가신데 미국이 주도로 해서 러시아와 사실 우크라이나의 어떤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푸틴이 시진핑과 이 북한 김정은과 함께 나란히 이 삼강 연대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특히 시진핑으로부터 지금 네네. 북한 김정은이 네. 차에서 내렸어요. 네. 김정은은 차에서 내리는 것부터 중국이 잡아주네요.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중국 현지 당국이 중계하는 주도하는 생중계 화면을 저희가 그대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에 네팔하고 카자흐스탄은 뭐가 되나요? 다른 정상들은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안 잡아줬는데 네. 북한의 이 김정은은 전용차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중국이 잡아줬고요. 김주에는 없어요. 그만큼 북한이 상종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모이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중국과 북한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가 원하는 세계적 비핵화에 맞서는 동지적 관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은 굉장히 VIP일 수밖에 없고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김정은과의 관계가 강했기 때문에 이번 이참에 관계를 반분하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의미가 네. 이렇게 밖에서부터 김정은을 스포트라이트로 키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은 위의 세대가 김정일 26세, 김정은 본인 22세의 다자 무대에 등장했거든요. 지금 김주애는 12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내놓기에는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도 김정은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 장면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국방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김정은이 입정을 했습니다. 이용종 센터장님, 아직 김주애를 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목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이 사실 이번 그 중국 방문을 결정했을 때 김주애를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사실 언론에서도 그걸 흥미 위주로 좀 다루긴 했지만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전격적으로 이제 어제 데리고 간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이 데리고 간 김주애를 그 저녁에 만찬 자리나 아니면 시진핑 주석과 이렇게 좀 만나는 약식 회담이나 이런 자리에서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그때도 아마 그런 식의 그 주애를 소개하는 이런 만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중국 당국하고 약간 좀 시각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김주애를 등장시키는 것 관련해서. 왜냐하면 어제도 김정은이 베이징역에 도착할 때 약간 그 기류가 있었는데 신화통신은 김여정과 김주애 일행이 내리는 장면을 찍었는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김정은한테 완전히 주애가 가려진 모습 살짝 드러나서 우리가 주애가 따라갔나? 저기 뒤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김주애뿐이 없는데 이랬는데 저희가 막 우왕좌왕하고 이러고 있을 때 바로 중앙통신이 북한이 주애 갔어 하고 3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이 김주애가 주목받는 것이 그렇죠. 김주애를 공개적으로 등장시키는 것을 신화통신이나 관영 매체로 처음부터 그거를 막 부각시키는 것을 좀 피하려 그랬는데 중앙통신은 자기들 입장에서 그거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황 교수님, 북한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이 군대와 무기를 지원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외교적으로 얻은 것도 굉장히 많아서 북한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자신감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황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작년 6월에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동맹 같은 조약이 맺어지고 그 이후에 뭐 10,000명 넘는 이제 군대를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거의 몇천 명이 전사를 했고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심지어 그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다가 아주 극진하게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사실 그거를 통해서 북한이 얻은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재도 사실 어느 정도 무력화됐고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군사적인 측면이나 여기서 많은 걸 얻었고 사실 중국은
그걸 지켜보면서 그렇게까지 달가워하진 않았거든요. 약간은 불편했을 겁니다. 불편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북중 관계 측면에서 전승절에 참가해가지고서 어떤 이제 북중 관계에도 복원을 시키고 북중러 연대도 과시를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로 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전성훈 비서관님, 예. 북한과 이 중국 간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뭐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들 분석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때만도 못하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었고, 북한과 중국 사이가 껄끄러워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일성 시절부터 북한은 중국하고 그 당시 과거에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 간의 소위 그 등거리 외교, 등거리 외교. 요즘 얘기하면 이제 양다리 외교를 아주 이제 양다리 외교의 귀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서 이제 생존을 모색해 왔는데 북중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그 역사적인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북한 정권 창건에도 기여했고 또 6.25 전쟁 때 거의 이제 무너지는 북한을 구해준 것도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과는 우위를 완전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도 이제 부침이 있었고 특히 이제 작년에 북한과 러시아가 소위 그 군사 동맹 조약을 맺고 북한 유사시에 지금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약에. 이런 거는 사실 이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영향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의 어떻게 보면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양국 관계가 이제 경색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그 양자 관계의 어떤 그 미묘한 문제점보다는 미국으로부터 그 가해지는 압박을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삼자가 자연스럽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협력을 보여주고 그 협력에 우리가 이렇게 탄탄하게 뭉쳐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국제적인 무대가 바로 이 열병식장입니다. 이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바로 이 열병식을 그런 무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네.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국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 북한 같은 경우는 국력이라고 하기에는 견줄 수가 없는데 왜 굳이 북한까지 껴서 이 삼각 공조를 강조하는지가 많은 사람들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뭐 러시아는 지금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전통을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갈수록. 물론 라오스나 동남아의 작은 나라 있지만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는 자기 정통성을 지키는 데서의 연대의 제일 첫 번째 파트너가 북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해 자체도 왜냐하면 지금 국제관계 역학이 좀 달라지는 게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가 너무 빨리 밀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사실은 김정은이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은 북한보다 한국을 더 러시아는 찾게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요즘 뭐 안미 경중했는데 그게 안 맞다고 얘기한 이유도 결국 우리가 다이빙 대사를 만나도 한국과 중국이 경쟁 상대지 서로 깊이 있게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러시아하고 한국은 굉장히 도와줄 게 많아요. 그런데 북한, 러시아는 뭐랄까 노동자로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지금 새로운 파병은 다 재건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다르고 러시아 입장은 지금 속으로는 빨리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면 한국하고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북한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다만 지금 네네. 말씀하시는 순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입장을 하네요. 이거 뭐 10년 전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네, 푸틴 대통령 변함이 없어요. 운동선수 출신이죠. 예, 굉장히 걸음도 다른 정상들에 비해서 경쾌하고 네. 발걸음도 빠르거든요. 사실은 이 뭐 정보기관 요원 출신답게 굉장히 뭐 전략가인 정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서 끝내고 싶어하고 실제 그렇게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시간 동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반격은 굉장히 뭐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차지할 정도의 위세를 그러니까 마지막 협상 카드를 유리하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의 싸움을 젤렌스키는 굉장히 위기의식 속에 협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지금 이 시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동방경제 포럼이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뭐 조지아라든지 다른 러시아와 주변 국가들은 중국 행사에 오지 않고 동방경제 포럼 러시아 행사에 옵니다. 러시아 주도 행사에 예, 사실상 그러니까 많은 주변국들이 그렇죠. 참여를 경제적 했다. 이해보다는 예. 안보적 이해를 중국하고 같이 해서 결국 트럼프 체제에서 이익 볼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 우호 관계에 속한 뭐 러시아 주변 국가들은 왔지만 실질적으로 굳이 중국이 아니라도 러시아하고 네. 그쪽을 택했다는 것이죠.